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성김 주 필리핀 대사는 어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났고 볼턴 미 NSC 보좌관은 1년 안에 북핵 해체라는 구체적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북한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성김 대사가 최선희 북한 네. 외무성부장을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만났다기보다는 비공개로 뭔가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늦게 만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이제 두 가지가 관측이 됐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자마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랬죠. 예. 근데 그 후속 조치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때 아마 일주일 이내의 뉘앙스로 방북을 해서 후속 조치 협의를 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20일이 넘었죠. 3주 이상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어떤 북미 접촉도 공개적으로는 없었고, 북한 행동도 지금 없죠. 유해 송환을 포함을 해서 비핵화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주는 사실 이제 의문의 3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조용하고 침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부정적인 얘기는 크게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또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던 공개 안 된 수많은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6.12 정상회담 전후에 북미 간에 공개된 공동성명 외에 많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로드맵과 체제 보장에 대한 그 딜은 이미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은 그 부분을 예. 공개화된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단계별로 북한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들을 유도해내는, 아마 이 부분이 핵심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 성김과 최선희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성김과 최선희, 물론 두 사람이 확실히 만났다라는 정보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전 조율하는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타진했을 거고요. 어젠다, 의제 부분은 어떠한 것을 논의할 것이냐, 비핵화 부분을 논의한다면 그것의 정확한 시간표를 논의할 것이냐, 특정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신고라든가 검증과 같은 중요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 또는 뭐 그 밖에도 이제 유해 송환과 같은 것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예. 송환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한다면 일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비핵화 과정이나 그 내용보다는 프로토콜과 어젠다를 논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가량의 짧은 만남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폼페이오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북을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되는데, 세 번째 방북이지 않습니까? 가게 된다면 어떤 정도의 얘기를 나눌까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앞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6.12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밖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곧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북했는데, 구체적인 소득 없이 들어온다면은 이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또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를 한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성과를 낸다면은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비핵화는 이행의 문제로만 갑니다. 언제 시기까지 무슨 조치를 하면 된다,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북한이 그 정도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은 낮은 단계에서 어떻게 북한의 신고라든가 검증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 그 정도 합의를 해서 뭐 북한의 시설, 의심 가는 시설에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을 한다, 이 정도 합의나면 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이 정상회담 때 얘기한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뭐 폐기라든가 이 정도면은 앞으로 상당히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되돌이켜 보면 그동안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담의 어떤 접근 방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면 모든 게 결론이 나는 회담이었다기보다는 지금 와서 보면은 일단 만나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는 이제 좀 약간 정상 간의 아니면 한 국가 간의 어떤 그 회담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처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핵을 자체해서 개발해서 운반 수단까지 거의 실전 배치한 그런 포괄적인 능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비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변에 지금 P239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철해서 만드는 핵물질 생산 시설을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일단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은 사실 보통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리거든요. 예. 금액도 기본적인 다른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10억 달러 내외 정도 추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 하나만 해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아마 주요 절차는 그것도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행하는 과정 부분은 이제 뒤 과제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절차상 북미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지금 아마 신 박사님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런 거죠. 이제 동네 불량배가 이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동네 사람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미국에서는 주요한 그러니까 핵 무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일부라도 반출하거나 폐기해달라는 게 바로 이제 소위 프론트 로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ICBM, 핵탄두, 핵물질.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지금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 예. 그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은 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예. 그 두 가지만이라도 공개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변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그걸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앞에 두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3주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동안 뭐 계속 그 시한이 없다라고 하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슨 칠면조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한꺼번에 하면 너무 빨리 하면 타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볼턴 미 백악관, 그러니까 NSC 보좌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안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한 나왔습니다. 그것도 1년 안. 이 내용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get, physically, we would be able to dismantl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ir programs within a year.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see these programs dismantled very quickly because then the elimination of sanctions, aid by South Korea and Japan and others can all begin to flow.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조금씩 좀 다른 느낌. 폼페이오는 시한 두지 않겠다. 트럼프는 칠면조 요리하듯이 느긋하게 하겠다. 근데 볼턴은 1년 안에는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을 해봤고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비핵화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협상을 해서 서명한 문서 그리고 북한이 이행한다는 뭐 약속을 들은 게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가 미국의 진심인 거죠. 빠른 시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1년 내에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론트 로딩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핵물질 미국으로 반출해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원자로 가동 중단이 10년 걸리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서 그런 방향을 북한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년이면 더 줄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2020년까지라고 2년, 예, 2년 정도 했는데. 예, 근데 이론적으로 1년 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쟁 중에 적국의 교량을 파괴할 때 교량 전체를 파괴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부라도. 중간에 일부를 교각 사이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근데 하나만 파괴하면 금방 복구하죠. 예. 그러니까 교각 서너 부분만 13579 로. 그렇죠. 13579를 파괴해버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쉽게 말해 압축적 비핵화.
저는 그 이제 거점 폐기형 비핵화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주요한 거점만 파괴하면 사실상 복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복구하는 건 못하는, 적어도 복구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비핵화는 1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달라고 볼턴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얘기는 일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달라. 그게 이제 1년을 더 줄은 거죠. 그 이제 압박이 더 심해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의 명단을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거고, 그걸 지금 받으라고 예. 측면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거점 폐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질문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13579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죠. HEU. 요거는 작아요. 그렇죠? 뭐 저기 작기 때문에 그 어디였죠?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놀이공원 화장실 밑에 그걸 숨겨놨다고 합니다. HU 너무 그 작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 이런 게 있다 북한에. 그리고 거기까지 미국 국방정보국이 어디라고 했냐면 강선이라고 아예 딱 장소를 정합니다. 이제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숨바꼭질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혹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 정보 당국 DIA라고 하는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 말고도 군 차원에서도 정보를 운영하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당국 간의 회의를 할 때도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항상 와서 브리핑을 해주고 하는데요. 거기서 추적을 한 결과 강선이라는 지역에 농축 우라늄 은닉 시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강선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평양과 남포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천리마 제철소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철소가 있었던 거죠. 산업 기반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오랜 시간에 추적을 통해서 그쪽에 의심 가는 시설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밝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말은 북한이 미국이 의심 가는 시설까지 다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 신고의 신뢰도를 높게 볼 겁니다. 그런 검증도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그러한 자료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신고가 있다, 이런 검증은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전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쉽게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핵폭탄을 만들려면 핵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인데요. 플루토늄과 우라늄. 예, 이제 플루토늄 P239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쓴 연료봉을 끄집어내서 이게 다 안 탑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이 금지해서 못 쓰고 쌓아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P239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로 나중에 그 시설도 안에, 크고. 예, 내부를 검사하거나 재처리 시설을 보면은 용량이 얼마인지 거의 킬로그램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못 속여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U235 우라늄을 연료봉 만들 때 농축하듯이 예. 우라늄 연료봉은 5%대면은 되거든요. 예. 농축이. 천연 우라늄이 0.7%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걸 90에서 95% 농축을 시키면 바로 핵물질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 시설도 작고. 그렇죠. 작죠. 작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얼마나 생산했는지 사후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HU,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근데 예.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이것들은 일단 24시간 전력이 공급되는 곳. 북한에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화장실 및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명변에 있는 게 우리가 2,000개를 추산을 하거든요. 예. 원심 분리하는 방식은 사실 좀 약간 기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원래 가스로 레이저 가스를 이용하면 금방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요만한 작은 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00개를 돌리면 1년에 히로시마급 정도, 히로시마급 정도의 하나가 나오거든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정도의 예, 그 힘을 갖고 예, 있는. 한 50kg 내외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원심 분리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원심 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희귀 금속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 없습니다. 그걸 수입해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추적을 한 거군요. 그랬더니 영변에 있는 2,000개보다는 더 많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선이라는 지역이 유력하다는 거지 그 외의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폴리토는보다는 사실 HU, 고농축 우라늄 부분이 아마 확인하고 검증의 열쇠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그리고 북한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내려는 게 바로 존 볼튼을 포함한 이른바 매파의 목소리입니다. 매파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존 볼튼과 내가 좀 뭔가 좀 사이가 좀 나쁘지 않다. 내가 존 볼튼과도 얘기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 때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사진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존 볼튼과 그 오찬 중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먼저 하자고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튼과 악수하는 저 사진을 촬영하려 했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바로 북한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강경파가 있는데 당신하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설득하기가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 같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북한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결정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존 볼튼과 사진을 찍었고, 야, 이번 협상은 존 볼튼도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니까 내 결정을 따라달라 하는 그런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보다 용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사흘째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북중 간의 접경 지역, 그곳은 평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가 많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신의주를 포함한 것이죠. 거기를 시찰을 합니다. 사진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주의 신도군 농장에 이어서 신의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 그다음에 화학 섬유 공장, 방직 공장 등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뭐 벤츠 그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승용차, 아주 낡은 구형 승용차를 타게 됐고요. 화장품 공장 저렇게 들여다보면서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심지어 저 어디 논입니까? 밭입니까? 저 사진 하나 보이시죠? 인민복을 이제 아예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입고 좀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착을 했나 봐요. 그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무슨 갯바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돌 갯바위잖아요. 이런 곳을 약간 위험해 보이는 곳을 직접 가서 현장 시찰, 현지 시찰하는 모습을 파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런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예. 저는 이제 목선도 타고 우리 서해 접경 지역까지 온 적이 있거든요. 경호 의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저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전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북한 내부의 공개 행사인데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북중 접경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두 경공업입니다. 섬유,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우 친애민적인 서민적인 이미지를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예. 저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다고 그럽니다. 예. 뭐 정치 협상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 쪽에 무언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대내 중국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내부적인 메시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부에도 파격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공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북중 접경 지역, 경공업 분야, 그다음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사진으로는 저렇게 뭐 웃고 있고 저런 모습 보이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석유화학 공장 그리고 방직 공장을 갔을 때는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한번 질타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 다닐 때는 잘했어 이러고선 이제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욕심이 많은 건지 지금 기대가 높은 건지 가서 막상 신의주에 있는 공장 가서 봤더니 공장 현대화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기계를 들여다 줬나 봐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했더니 대답 제대로 못하더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장 설비는 신식으로 갖다 설치를 해줬는데 주변에 이 환경이 이게 뭐냐, 다 뭐 부서져가는 이 건물이 이게 뭐냐라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뭔가 지금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의욕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엇박자인 거죠. 최신식 기계가 있는데 그 주 환경은 또 못 받쳐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비가 부족해서 또 못 받쳐주고 이번 전반적으로 간 것은 북중 경제 협력을 시사하는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 지역이 황금평도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성택이 과거 북중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지역이고 장성택 처형 이후 6, 7년간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북중 경제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김정은 스스로의 기준에 못 쫓아오면은 질타를 하고 그렇겠죠. 또 아는 지역에서는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런 행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 조치하고 이것이 맞물려야지 북한도 경제적으로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확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점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예. 저게 지금 근본적인 한계인 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신년사, 작년 신년사를 보면은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탄소 하나 화학공업. 예. 그 뭐냐면 보통 석유화학공업 그러거든요. 예.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이 물질로 여기 뭐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죠. 석유화학입니다. 근데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탄. 석탄에서 1차 원료를 가공한다는 게 탄소 하나 화학공업인데 그렇죠. 그건 실패했어요. 전 세계에서.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섬유 석유화학 여기 가면은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공장이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부분에 가서 질타를 해봐야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양어장이나 뭐 농장 같은 건 잘 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일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그 붕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 사진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황병서. 네. 전에 총정치국장 했다가 뭐 밀려났다면서요. 근데 다시 나타났네요.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밀려나는 과정도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개인의 과오가 아니고 그 밑에 있던 부하의 실수로 그 연대 책임을 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이 있었는데 조직 지도부 출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복귀를 한 것인데 아직도 예전에 총정치국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부부장 수준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이 돼 보는데요. 황병서는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계속 자리를 할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서해에서 남북 함정 간의 핫라인이 복원이 됐습니다. 무려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첫 교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네, 감도 5 하면은 감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예.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10년간 연결됐다. 10년 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가시화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엄밀히 보면 함정 간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고요. 최고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북한에서 시도가 된 거지 그처럼 우발적인 교신 상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쌓여져 간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예.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내려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가져가느냐 이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그래도 혹시 뭐 그 북측에서 물론 NLL을 모르고 넘어올 리는 없겠지만 의도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침범을 했을 때 우리가 나가라라고 하는 거를 방송으로 하는 것과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무슨 의도냐라고 물어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교신을 통해서 오해를 갖다 해소하는 거죠. 어떨 때는 북한 그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NLL 인근으로 이렇게 내려올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하라는 것을 통신으로 했을 때 서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의미는 있다. 다만 과거의 충돌은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지. 과거 연평해전도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인식하되 이 통신선 복구 자체는 실내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 점도 인식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 통신선이 지금 일단 청와대와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군 통신선이 복원이 돼 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상에서까지 연결됐다는 것.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이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기본이 사실은 남북 채널의 복구거든요. 예. 그건 사실은 지금 판문점 통일부 라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남북한 간의 의사소통 구조는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사적 신뢰 회복 구축 노력 이게 잘 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과 당국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복구가 됐고 또 고위 당국자 회담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개최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다 확대, 지금은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신뢰 구축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운용적 수준 또는 구조적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에서 북한이 해소시켜 준다면은 이러한 남북 교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간의 이런 최근의 그 해빙 모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북한이 우리 측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 구축 조치는 비핵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